2004년 6월 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아기 민준이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을 때 엄마 박혜진 씨는 단 한 층만 올라가 아기의 잊어버린 공갈 젖꼭지를 찾아왔습니다. 단 2분 만에. 온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이분이었습니다. 혜진이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유모차는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께 선물 받은 하늘색 담요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차가운 6월 바람이 벚꽃잎을 흔들었지만 그 정적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혜진의 비명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본 사람 있어. 그녀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두드렸고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20분 후 남편 김동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로비에서 기절해 있었고 이웃들은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이었다. 경찰이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옛 싸움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40살의 최승우 형사는 빈 유모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달 세 번째 실종 아동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박 씨, 혹시 원수가 있나요? 이런 짓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도요? 승우는 낡은 노트에 모든 것을 적으며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동현이는 전자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민준이는 우리 집 첫째예요. 3주 동안 온 도시가 아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민준이의 통통한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모든 가로등과 모든 상점 창문에 붙었습니다. 현상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색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는 주변 도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잠도 자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한때는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창백한 얼굴 위로 헝클어져 있었다. 동현은 강해지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아내가 잠든 줄 알고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부부의 삶은 끝없는 악몽이 되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아들을 안고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건물 앞에 차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렸다. 한 달 후 경찰은 부모들을 직접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단서가 없고 목격자가 없을 때면 손가락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 6월 15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확히 어디에 계셨나요? 승우가 이번에는 더 거친 어조로 물었다. 1000번이나 말했잖아. 난 직장에 있었어. 확인해 줄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동현은 경찰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아들을 찾아야지. 날 범죄자 취급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의심은 퍼져 있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기를 팔았어? 빚이 있다고 하던데. 혜진이는 항상 좀 이상하고 엄청 긴장하더라. 길 건너편에 사는 60살 이경숙 할머니는 늘 부부에게 친절했지만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줍음이 많은 16살 딸 이지원 씨는 복도에서 더 이상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민준이의 첫 돌은 가장 힘든 날이었다. 혜진은 작은 컵케이크를 사서 파란 초를 켰다. 혜진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동현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중 근무를 했다. 그녀는 두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질질 끌었다. 혜진은 다시 임신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그 트라우마가 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동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보지 못할 아들의 꿈을 꾸지 않고 잠잘 만큼만 마셨다. 2009년, 실종 5년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볼 때마다 민준이 남긴 빈자리가 느껴졌다. 동현은 부산으로 이사했고 혜진은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서 기다렸다. 그가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해.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하듯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길 건너편 이웃인 경숙 씨는 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여자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리고 딸 지원 씨를 학교에 보내 깨웠다. 하지만 2004년 이후 그녀에게는 변화가 생겼다. 머리카락이 빠르게 하얗게 변했고 열쇠를 쥐면 손이 떨렸다. 한때 쾌활했던 지원 씨는 늘 눈을 내리깔고 있는 조용한 젊은 여자가 되었다. 지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자랐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는 순종적이고 과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비밀이 마치 염산처럼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21살의 지원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긴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였지만 미소에는 어딘가 슬픈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네 남자아이들이 그녀를 꼬시려 했지만 그녀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해요. 이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지원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행복할 자격이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사실 지원은 2004년 6월 15일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6살이었던 그녀는 학교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방에 갇혀 외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창문 너머로 혜진이 유모차를 문 앞에 두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아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된 지원은 낯선 사람이 민준을 들어 올려 어두운 차로 재빨리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 1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혜진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지원은 침대 밑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소리 질렀으면 아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을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생각했다. 내가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냈으면 민준이는 살아있었을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죄책감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지원은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다. 수면제를 먹었지만 악몽은 계속 반복되었다. 매일 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보았다. 어딘가에서 다른 부모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는 아기, 민준이를 보았다. 실종된 지 11년 후인 2015년, 경숙 씨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는 서점 일을 그만두고 경숙 씨의 전업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경숙은 매일 아침 텅 빈 눈으로 지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지원이에요. 지원.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것처럼 반복했다. 지원이 나쁜 짓을 했어요. 지원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숙은 알고 있을까?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낸 걸까? 하지만 병은 잔혹했다. 경숙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뒤섞으며 엉뚱한 말투로 말했다. 의사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종종 기억을 혼동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2018년 경숙 씨는 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지원 씨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없이 오직 14년 동안 품어온 비밀의 무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지원은 묘지에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은 민준의 상징적인 묘비를 세운 작은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2004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혜진은 더욱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새치가 된 머리는 간소하게 따하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실종된 날 썼던 것과 똑같은 작은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다. 지원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이 계속해서 들려줄 만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 지원이 혜진의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다. 밤 8시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이웃집 경숙의 딸을 바로 알아보았다. 지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를 잃은 슬픔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 박씨, 민준 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에 혜진은 몸을 떨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녀 앞에서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피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파트는 2004년과 똑같았다. 아기 방은 그대로였다. 파란색 아기 침대, 장난감, 작은 옷가지들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혜진은 그곳을 실종된 아들을 위한 성지로 탈바꿈시켰다. 지원은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손가락을 깍지 껴야 했다. 박씨, 저는 2004년 6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요. 혜진의 세상이 멈췄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난 내 방 창문에 있었어. 네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뭔가 가져오는 걸 봤어. 어떤 남자가 민준을 데리고 가는 걸 봤어. 혜진은 마치 넋을 잃은 듯 천천히 일어섰다. 너,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 봤어.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르셨죠. 모퉁이에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민준을 태우고 채 탔어요.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원이 울기 시작했다. 1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들,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 아들은 끌려갈 때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산채로 데려갔어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만약 민준이 살해당한 게 아니라 납치당했다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며 다른 부모와 함께 사는 14살 소년일 수도 있었다. 박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원이 죄책감에 목이 메어 말했다. 실종 며칠 전 어떤 남자가 우리 건물에 와서 가족들에 대해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문에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남자가 건물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사는지, 어머니들이 몇 시에 나가시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나요? 그녀는 그가 인구조사원이나 어떤 판매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민준에 대해, 그 아줌마의 일상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창문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진실은 더욱 잔혹했다. 경숙은 순진하게도 납치범에게 범행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원은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혜진은 몇 분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다. 경찰 스케치 작가에게 이 남자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장으로 승진한 승우 형사는 혜진이 지원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박 씨, 당신 아들의 소송이 5년 전에 기각된 걸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하지만 이제 증인이 생겼잖아요. 승우는 지원의 진술을 점점 더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는 세세한 질문을 던지고 모든 정보를 받아 적었다. 2시간 동안의 증언이 끝나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14년은 긴 시간이야. 하지만 노력해볼게. 지원 씨와 함께 전문 화가를 고용해서 수사를 재개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납치범의 합성 스케치가 서울의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민준의 실종 사건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증인 14년 만에 침묵 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 최대 일간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수백 명이 경찰에 신고하여 초상화 속 남자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단서는 유력해 보였고 어떤 단서는 명백히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기 납치 사건에 관한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서울 근교 인천에 사는 박수아라는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이 자신의 전 매형인 유재성이라는 남자의 사진임을 알아봤습니다. 재성이는 항상 이상했어요. 우리 언니랑 아이를 낳지 못했죠. 2005년에 이혼했는데 그 1년 후 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촌의 아이라고 하면서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승우가 이 정보를 알려주자 혜진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박 씨, 정신적으로 준비하세요. 납치범일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민준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키웠어요. 유재성 체포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는 인천교회의 작은 집에서 모두가 유민호라고 아는 소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14살이었고 검은 머리에 큰 눈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아침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재성은 집 뒤편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담을 넘으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소년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자와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성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납치를 계획해왔습니다.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를 갖고 싶어 안달이 난 그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집에서 아이를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울면서 되뇌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치 제 친혈육처럼 아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복잡한 진실이었다. 민준, 이제 민호로 알려진 그는 사랑으로 자랐다. 재성은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언제나 곁에서 늘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소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 민호가 아기 때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소년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라면 절대 그런 짓 안 하실 거야. 거짓말이야. DNA 검사 결과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호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2004년 문 앞에서 사라진 아기는 자라서 지적이고 예민한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기타를 연주하고 의학 공부를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혜진과 아들의 재회는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경찰서에 들어간 혜진은 전 남편 동현과 닮은 키 큰 남자를 보았다. 민준,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소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제 이름은 민호예요. 당신을 몰라요. 혜진은 무릎을 꿇고 전에 없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눈물이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적 유대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통의 눈물이기도 했다. 아들아, 나는 네 엄마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내게서 떠났지만 나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민호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날 데려가게 했어? 그 질문은 혜진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14살 소년에게 자신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4년 동안 매일 매순간 혜진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동현은 소식을 듣자마자 부산에서 소환되었다. 경찰서에 들어가 아들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해온 건장한 사내는 마치 아이가 된 듯 하염없이 울었다. 민준아, 너는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민호에게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부모라고 자처하지만 당장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을 키우고 걷고 말하고 꿈꾸는 법을 가르쳐준 자애성에게 있었다. 재판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재성은 납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박 씨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민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제 아들처럼 사랑해요. 제발 제가 그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걸 그에게 설명해 주세요. 재성과 민호의 만남은 감옥에서 심리학자들의 감독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14년간의 관계를 정의했던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다. 정말 아빠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순 없어. 널 내 친부모에게서 빼앗았어. 그리고 내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잖아. 하지만 아빠잖아요. 민호가 울부짖었다. 걷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악몽 꿀 때 위로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비록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였더라도 네가 내 삶에 함께했던 것에 항상 감사할 거야. 하지만 이제 넌 네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그들은 널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알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민호가 친부모와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느리고 힘겨웠다. 트라우마로 인해 헤어졌던 혜진과 동현은 아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결혼 생활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아파트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아이 방을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 그 공간을 기타, 컴퓨터, 책으로 가득한 10대 방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민호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편이었다. 부모님을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밤이면 부모님은 그가 방에서 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가족 상담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최은서 심리상담센터에 모여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할 유대감을 다시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 친부모가 무섭니? 의사가 한 세션 중에 물었다. 그들이 무섭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너희들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 그녀는 혜진과 동현에게 물었다. 아파요. 혜진이 인정했다. 혜진이 하지만 이해해요.
우리는 그의 생애 첫 몇 년을 놓쳤잖아요.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의 남은 삶을 잃지 않았어요. 동현이 덧붙였다.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들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혜진은 민호가 아버지처럼 공상과학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현은 아들이 전자기기 수리에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엄마의 눈과 아빠의 삐딱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이 14년 동안 매일 밤 넘겨보던 자신의 아기 사진 앨범이 통째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첫 사랑에는 재회 후 8개월 만에 나왔다. 민호는 자전거를 타다 팔이 부러졌고 혜진은 밤새도록 병원에서 그의 손을 잡고 진정제를 맞은 채 잠들었다. 엄마,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속삭였다.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혜진이 너무 울어서 간호사가 와서 그녀를 진찰했다. 재회한 지 2년 후인 2020년 드디어 박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16이 된 민호는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민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성과 함께 보낸 시간을 기리기 위해 중간 이름인 호도 유지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반 대표로 참석하여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상실, 재회,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객석에서 혜진이와 동현이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민준은 부모님께 다가갔다. 감옥에 있는 재성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민준은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와 화해해야 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극적이었다. 재성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온통 새하얀색이었고 더 작고 연약해 보였다. 잘 지내 민준아? 그는 처음으로 소년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괜찮아요.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야. 재성이 잠시 말을 멈췄다.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민준은 한참 생각했다. 난 이미 널 용서했어. 비록 네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14년 동안 날 사랑했으니까. 사랑은 결코 틀리지 않아. 그날 감옥에서 나온 민준은 마침내 자유를 느꼈다. 죄책감, 혼란, 분노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는 재성의 아들로 지냈던 세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혜진과 동현의 아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원 역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14년간 품어온 비밀을 고백한 후 그녀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을 돕는 NGO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민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했습니다. 납치 사건 17주년이 되는 2021년 6월 15일 박 씨 가족은 민준의 재탄생을 축하하는 소박한 잔치를 열었다. 민준이 재회한 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이제 17살이 된 민준은 심리학을 공부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돕는 꿈을 꾸며 파란색 케이크에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주문이셨어요? 혜진이 아들을 껴안으며 물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하고 모두가 잠든 후 혜진은 아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14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 소소한 행동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이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잘 자였대 엄마. 잘 자렴 아들아. 영원히 잘 자렴 아들아. 박 씨 가족의 이야기는 실종된 아이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수백 명의 가족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수색 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신과 같은 악몽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다시 반짝였다. 민주는 자라면서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 헌신 그리고 용서로 맺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성과 함께 지내는 동안 만난 몇몇 사람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의 집, 마음 그리고 미래는 그를 끊임없이 찾는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지원의 고백은 한 가족의 운명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도 옳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슬픈 이야기가 오가던 도시에서 파크스 가족의 이야기는 희망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정말 가끔은 행복한 결말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강인함, 두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아들의 용서, 그리고 마침내 14년간의 침묵을 깨뜨릴 힘을 찾은 이웃의 용기에 있습니다. 2021년 말 민준 씨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수백 명의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생후 3개월 때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웃 한 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삶의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침묵에 잠겼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글썽겼다. 어떤 학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린 시절 저는 두 분의 부모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납치하셨지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키워주셨고 다른 분들은 제가 곁에 없어도 저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랑은 함께 보낸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가족 트라우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떤 학생들은 그토록 친밀하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나눠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대 1학년 송혜진이라는 여학생이 수줍게 자기소개를 했다. 민준아, 내 동생은 3년 전에 실종됐어. 부모님은 찾는 걸 포기하셨지만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네 이야기는 나에게 희망을 줬어. 절대 포기하지 마.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때로는 답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 예진은 민준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민준이 실종자 가족 지원 모임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 모임은 매주 토요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모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50가구가 넘는 가족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혜진은 수년간의 수색 과정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강의했습니다. 동현은 아들을 찾는 동안 익힌 기본적인 수사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원은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했던 다른 증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일찍 목소리를 내지 못한 죄책감이 제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보다 더 컸어요.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2022년 세 가족이 이 단체의 기술과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례가 민준 씨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가족은 어떤 식으로든 해답이나 마무리를 찾았습니다. 파크스 가족의 이야기는 TV 제작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이 이야기를 TV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가족 측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오락거리가 아니에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할 의향이 있어요. 민준 씨는 2025년 심리학과에서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논문 주제는 파괴된 가족 유대감, 이별 트라우마 이후 관계 재건 전략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해당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되었으며 학계의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관객석에는 민준이 가족처럼 여기는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부모인 혜진과 동현, 그에게 이모와 같은 존재인 지원, 2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여자친구였던 예진, 그리고 모두가 놀란 것은 재성이었습니다. 민준을 납치한 남자는 15년형 중 7년을 복역하고 2달 전에 출소했다. 민준은 재성이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절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해왔다. 그가 제 친부모를 빼앗았을지도 몰라요. 민준 씨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장기였던 시절에 제게 사랑을 줬어요. 그에게는 2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62살이 된 자혜성 씨는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오후 시간을 불우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민준에게 기타를 가르쳤던 바로 그 악기였습니다. 졸업 파티 중 재성은 박 가족이 축하하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갔다. 저도 동참해도 될까요? 그는
주저하며 물었다. 혜진과 동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빈 의자를 가리켰다. 물론이지. 너도 민준이 이야기의 일부잖아. 21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복잡하지만 진짜 가족으로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게 줄 게 있어. 재성이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민준이가 2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찍은 사진이야. 민준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준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 학교에 처음 간 날, 생일 촛불을 끄는 모습,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모습, 학교 공연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 이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순간이었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보존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 순간들을 포착해줘서 고마워요. 그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특별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주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준 사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은 이웃, 모든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여자친구, 지원그룹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란 단지 혈연이나 양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선택이었습니다. 2026년 민준 씨는 트라우마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는 민준 씨의 비서 겸 지원단체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예진 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원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동네의 작은 건물에 있었다. 리셉션 벽에는 박 씨 가족의 상복날 사진이 걸려 있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을 껴안은 혜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은 동현, 모두 기쁨에 겨워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집에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용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23년 후인 2027년 6월, 혜진은 잠에서 깨어 부엌에서 민준이 아침을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 혜진은 매일 아침 부모님이 특별한 아침을 드실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그는 엄마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들아.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20년에 걸친 여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끔찍한 실종으로 시작된 여정은 희망과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동현은 아래층 카페로 내려가 아내와 아들이 오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62살이 되어서야 그는 2004년부터 찾아 헤매던 평화를 찾았다. 너희들은 무슨 계획이야? 그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물었다. 민준이가 오늘 경숙 씨 묘소에 가자고 하더라. 혜진이 말했다. 지원처럼 용감한 딸을 키워준 경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그럼 재성 씨도 만나볼까요? 민준이 제안했다. 오늘이 재성 씨가 출소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납치한 남자를 찾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재성은 그들이 쌓아온 거대하고 복잡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예진이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혜진이 회상했다. 예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묘하게 미소 지었다. 예진은 일주일 전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깜짝 놀랄 일은 약혼 발표일 것이다.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우리의 모든 날은 특별해요. 혜진이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묘지에서 박씨 가족은 경숙이의 묘에 생화를 헌화했다. 지원도 어머니 기일에 늘 그랬듯이 그곳에 있었다. 경숙 씨,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길을 잃었을 겁니다.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39살, 그녀는 마침내 행복을 받아들였다. 자원봉사를 하던 학교 선생님과 사귀고 있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네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혜진이 지원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어머니는 영웅을 키우셨어.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영웅이에요. 지원이 대답했다. 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았고 동현이는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았어. 민준이는 용서할 줄 알았고 재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었지. 그날 밤 예진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준과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혜진은 기쁨에 왈칵 눈물을 흘렸다. 14년간의 탐색 기간 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언제 결혼할 예정이에요? 동현이 물었다. 다음 6월, 예진이 말했다. 15일, 민준이와 너희의 재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재성이가 내 대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민준이 덧붙였다. 아빠랑 같이 날 키워준 두 남자.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그들이 쌓아온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재성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14년 동안 아빠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자격이 있었다. 1년 후인 2028년 6월 15일, 민준과 예진은 병원 정원에서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 대학 동기들, 그리고 지역사회 친구들이었습니다. 혜진은 민준이 아기 때 입었던 다묘와 같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동현은 짙은 정장을 입고 우아해 보였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14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는 떠나지 않았던 그 미소였다. 지원은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신부 들러리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긴장된 떨림 없이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반지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동현 옆에서 재성은 민준을 신부에게 넘겨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남자는 같은 남자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뭉쳐진 뜻밖의 친구가 되었다. 준비됐어? 동현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 재성에게 물었다.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동현이 말했다. 민준이가 가르쳐줬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민준이 두 명의 베스트맨과 함께 등장하자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현대화된 한복을 입은 예진이 아름다웠지만 하객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이 믿기 힘든 가족이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서약식에서 민준은 두 번째 기회, 용서, 그리고 그가 만들기로 선택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진아, 내가 아직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을 때 네가 내 삶에 들어왔어. 사랑은 나뉘는 게 아니라 증폭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오늘 나는 내게 우리 부모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예진은 민준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가족 전체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와 결혼했지만 네 이야기와도 결혼했어. 혜진의 강인함, 동현의 결단력, 지원의 용기, 그리고 재성의 복잡하지만 진실된 사랑. 너희 모두를 가족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할게. 식이 끝나고 새벽까지 파티가 이어졌다. 민준은 재성에게 배운 기타를 연주했고 혜진은 민준이 아기였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민준이 곁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었다. 이 노래는 제가 14년 동안 당신께 불러드린 노래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이 이 노래를 어떻게든 들어주길 바라며 불렀어요. 민준이는 연주를 멈추고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 제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뒤 생물학적 박씨 가족과 삼촌 재성 가족은 병원 정원에서 원을 그리며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박씨가 된 예진이 말했다. 최악의 트라우마를 아름다운 무언가로 승화시킨 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혜진이 고백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았던 적도 있고요. 온 세상이 싫어질 때도 있었어요. 죄책감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재성이 덧붙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저 자신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모두 삶을 선택했어. 민준이 말했다. 용서를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꿔 놓았어. 대화 내내 침묵을 지키던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비밀은 가슴에 박힌 돌멩이와 같다고.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 우리를 죽인다고요. 마침내 진실을 말했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동현이 말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2030년 민준과 예진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민준이 실종된 지 정확히 26년 후인 6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원의 어머니 경숙의 이름을 따서 박경호라고 지었습니다. 혜진 씨는 손자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를 잃고 14년 동안 그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사랑할 손자까지 되찾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닮았어요.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다. 그리고 예진이의 미소요. 아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동현이는 손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덧붙였다. 이제 명예할아버지가 된 자혜성은 민준이 세례식 대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매우 기뻐했다. 정말이야? 그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한 채 물었다. 전 다 확신해요. 민준이 대답했다. 기타 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악몽 꿀 때 위로해 주시고 학교 공부도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 아들도 가르쳐 주세요. 세례식 날, 어린 경호는 모든 관습적인 정의를 뒤엎는 한 가족에 의해 공동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친조부모, 양할아버지, 대모 지원, 신랑 들러리, 그리고 지원 모임에서 온 수십 명의 이모와 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예식을 주례한 목사는 이렇게 크고 다양한 가족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로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말했다.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 자랄 거예요. 힘들 때에도 함께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죠. 예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 단장된 병원 정원에서 민주는 파티에서 물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다른 할머니들과 아기 돌보기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현은 재성에게 기저귀 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원은 지원 모임 아이들과 놀았다. 예진은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을 돌보며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완전한 풍경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진이 아기를 안고 다가가며 물었다. 20년 전에 누가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납치범에게 길러진 납치된 아기가 원래 가족에게 돌아와서 지금은 모두 화목하게 살고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예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민주는 아들을 안아 올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경호야, 너는 어려운 사연과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한 복잡한 가정에서 자랄 거야. 하지만 불가능을 극복한 사랑에 둘러싸여 자랄 거야. 아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민준에게는 동의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민준은 병원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별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약속했다. 경호가 가족의 사랑을 의심하게 두지 않겠다. 비밀이 관계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용서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고맙습니다. 그는 우주에 속삭였다. 저를 다시 데려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바람이 마치 바람에 반응하듯 나무의 나무잎을 흔들었다. 민주는 아들이 자라면 들려줄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사라진 아기, 결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납치범, 용기를 찾은 이웃,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재건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결말은 때로는 가장 비극적인 시작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이라면 그녀였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도 놀랄 거예요.